주말 촛불 집회 이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퇴진론이 정치권 안팎에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내일 전격적으로 회동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은 추 대표의 독자 행보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야권 내 갈등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주말 촛불 집회 이후 박 대통령에 대한 퇴진론이 확산하는 분위기인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전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동을 요청했고 청와대가 수락했습니다. 추미애 대표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실까요? 오늘 이른 아침에 제1당 대표로서 청와대에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한 만남이 필요하다고 보고 긴급 회담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을 만나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 호심탄회하게 민심을 전하면서 해법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대통령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민심을 전하고 해법을 모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차 교수님, 예. 다소 급작스럽게 느껴지는데 추 대표 전격적으로 회동을 제안한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죠. 지난 주말에 100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이 촛불 집회를 하면서 이 단일한 국민의 요구를 사실 청와대에게 제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공이 넘어간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인 이 추미애 대표가 전격적으로 영수회담을 그것도 양자회담을 제안한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이 전국 혼란을 조금이라도 빨리 좀 수습해야 되겠다.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수권정당, 대한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했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사태를 나름대로 그 주도적으로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 퇴진에 의해 벌어지는 여러 가지 전국 상황에서 전국 주도권을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와야 되겠다는 네. 그런 정치적인 보관도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이 두 사람의 입장이 일치된 입장이냐 그 부분에 상당한 간격이 있기 때문에 내일 회담에서 큰 성과가 안 나올 경우는 추미애 대표가 원래 생각했던 그 목적 의도보다는 네. 오히려 정치적 부메랑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 또 사태를 주도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있다, 의도가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우리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야당이 장애에서 투쟁을 합니다만은 국민들이 대화를 하라는 그런 여론도 상당했어요. 그래서 안정감 있는 야당의 모습, 제1당의 모습이 없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한번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게 있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지금 지난 주말에 김무성 대표가 갑자기 탄핵을 걸고 나올 때 네. 이것이 아마 국민의당의 박지원 원내대표하고 밀약설 그래서 민주당을 배제하고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이 탄핵을 함께 추진하면서 국민의당이 추천하는 총리를 거국내각 총리를 임명할 수 있다는 그러면 민주당이 배제될 수 있다 전국에서 이런 하나의 위기를 타개하는 그런 위기감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작용했을 것 같고 그래서 추미애 대표가 지금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먼저 대통령하고 대화를 하고 제1당으로서의 위상을 이렇게 국민들한테 보임으로써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안정적인 수권정당의 모습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을 겁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사실 이제 여야 3당 영수회담, 대표회담을 원했는데 단독 영수회담을 받아들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검찰 수사가 15, 16일 네. 이렇게 하고 17, 18일 혹시 이제 제3차 담화 이전까지 뭘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탐색을 한번 해봐야죠. 제1당의 당대표가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또 청와대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탐색전 차원에서 한번 받았을 것이다. 내일 혹시 만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못 할 거였어요. 고민을 예.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아마 대화의 그런 물꼬를 트는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청와대가 지금 탐색을 할 정도의 좀 여유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차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도 여유가 없지만 사실 그 추미애 당대표 입장에서도 내일 청와대 들어가서 구체적인 성과물을 못 만들면 거기에 대한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본인도 상당히 아마 강하게 이 요구 조건을 내걸고 네. 강하게 푸시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추미애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100만 촛불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
100만 민심 촛불이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대통령의 퇴진 아닙니까? 퇴진이라고 한다면 자진 하야나 탄핵 이 수순인데 과연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일단은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추미애 대표는 일종의 이제 외통수죠. 네네. 진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국민의 요구는 당신이 퇴진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종의 장기로 치면 장군이요 하고 외통수를 지금 놓는 거나 던진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그럼 이걸 받아들일 것이냐 물리칠 것이냐의 그 선택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늘 아직까지 본인의 입장을 안 내놓고 지금 네. 영수회담을 통해서는 일종의 시간을 벌면서 그 더불어민주당이 이야기했던 네. 그 상황을 좀 더 참고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지금 말씀 도중에 국회 정론관에서 최순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관련 여야 3당의 특검법 합의 관련 소식이 있는데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 이야기 들어보십니다. 이로 인한 정치적 난제의 해결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17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2.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17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예, 국정조사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 활동 기한은 60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되 정수는 18인으로 한다. 조사 대상은 특검법에서 지정한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예, 소위 특검법의 주요 수사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특검 임명 절차와 특별검사보 또 수사 기간 등에 대해서는 박완주 수석께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사 대상에 대해서 간단히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이 민간인 최순실, 최순득, 장시호 등 그 친척이나 차은택, 고영태 등 그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사건, 또 외교 안보상 국가 기밀을 누설하였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건, 그 외에 최순실 등이 정부 부서, 공공기관, 공기업, 사기업의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스포츠를 설립 또 기부금 출연 등과 관련된 의혹 사건, 또 최순실 등이 공기업, 정부 부처, 사기업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하고 또 CJ 등 여러 대기업의 이권에도 관여하고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의혹 사건, 정유라의 고등학교, 대학교 등등에 관한 특혜 사건, 삼성 등 각 기업 등이 승마협회 등과 승마훈련 지원하고 기업의 현안을 해결하려 하였다는 의혹 사건, 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 및 민정수석 재임 기간 중 여러 비리에 대해서 제대로 예방 감찰하지 못하였다는 직무유기 및 그 비리 행위에 관하여 방조 비호했다는 의혹 사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내사하는 과정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해 해임되도록 하였다는 의혹 사건, 그 외에 여러 관계인들의 증거인멸, 시도 및 교사에 관한 사건, 또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한 성형외과 원장의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 교수 위촉 과정 및 해외 진출 지원 등 청와대 비서실의 개입과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 사건 등 총 14호에 걸쳐서 규정을 하고 있고 15호에서 1호 내지 14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고 해서
폭넓은 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국회 정론관 연결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관련 특검법, 별도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오는 17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는 내용, 또 아울러서 국정조사도 아울러서 함께 하겠다라는 여야 3당의 발표, 수석 원내 부대표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검찰의 대통령 수사를 코앞에 두고 또 검찰은 적지 않은 압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대담 추후에 다시 좀 더 짚어보고요. 아까 저희가 질문 드렸던 거를 다시 한번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추미애 대표의 영수회담 결국은 이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느냐가 이제 관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가져갈 수 있는 카드는 단 하나입니다. 대통령께서 자진 이 사퇴하시느냐 안 하느냐 그 이야기를 들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런 지금 이제 권력을 내려놓을 마음이 준비가 다 돼 있느냐, 제가 봤을 때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일종의 서로의 탐색전 정도로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큰 기대는 솔직히 별로 안 하고 싶은데요. 그러나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빈손으로 넘어올 경우에는 상당히 야권 공조를 이렇게 무너뜨리면서까지 전격적으로 들어가서 일종의 박근혜 대통령의 이 전국의 해법을 시간을 버는데 일종의 말려든 것이 아니냐는 그런 다른 야당의 비난에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빈손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추미애 대표가 더 정치적 부담을 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 회담을 제의한 또 하나의 이유가 일단 한번 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더 강공으로 갈 확률도 있어요. 하야나 탄핵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로서 지금 저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광장에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가 크고 제 목소리가 크지만 제도권에서는 또 그거와 다른 어프로치를 해야 돼요. 국회의원으로서 책무가 있잖아요. 제1야당으로서 밖에서 국민들과 언제까지 고함 지르고 박근혜 물러나라 이렇게 현장 적지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제도권의 제1당으로서 과연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냐. 이럴 때 대화를 통해서 대통령하고 한번 얼굴을 맞대고 이런 이미지 정치를 한번 하겠다는 그런 각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일 하여튼 뭐 가시적인 성과는 안 나오더라도 박근혜 대통령하고 추미애 대표는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게 좀 있을 것이다. 저는 그 자체로서 얻는 게 있다고 봅니다. 만나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대화를 하라는 그 국민의 목소리도 큽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더 큰 강공으로 가기 위한 명분 쌓기일 경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태도 여야에 따라 달라져 있는데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김무성 전 대표하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하고 만에 하나 탄핵 쪽으로 가서 거기 과반수가 되니까요. 네. 또 이렇게 간다고 생각할 때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그거보다 더 강공으로 감으로써 전국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계산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목적인 포석의 회담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네요. 아니 뭐 내일 성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빈손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대통령께서 자진 하야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 이번에 19일 날로 예정되어 있는 최순실 씨의 그 기소 그 공소장에 최순실 씨의 범죄가 특정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가 명문화되게 되면 어차피 지금 이제 야당을 비롯해서 이 지금 새누리당의 이 비박계들도 같이 함께 지금 탄핵의 국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내일 들어가서 박근혜 대통령 설득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자진 하야를 하더라도 바로 하야할 경우는 상당히 오히려 전국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질서 있는 퇴진을 하시자. 소위 말 3단계론 있지 않습니까? 3단계로 해서 일단 하야 선언을 자신의 임기 단축을 하면서 임기 내에 상당 기간을 당겨서 하야를 한다. 그동안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설득하는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로드맵이 나올지 참 전국의 중요 변수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예. 대통령이 헌법을 지금 고수한다고 선서를 했고 또 지금 헌법이 보장하는 여러 가지 대통령의 권한이 지금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에서 하야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하루도 국정에 공백이 있으면 안 되고 물론 아까 조건부 하야론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일단은 헌법이 테두리 내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결국은 그렇다면은 검찰의 아까도 말씀하셨지 조사에서 어느 정도 대통령의 그런 재과가 인정되면은 탄핵으로 갈 확률이 많은 전국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것만이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고 야당도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확실한 법률적인 카드이기 때문에 네. 그거 말고 뭐 주말마다 장애에서 하야를 외친다고 그것이 정치적으로 효과를 계속 낼 수 있다는 판단도 저는 장담 못합니다. 민심이라는 것이 가변적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라가 더 어려워지고 그런 말이죠. 네. 그것도 또 영원히 또 뭐 하야하라는 그런 국민의 목소리 끝까지 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없다. 그랬을 때 야당 입장에서는 그럼 깨끗하게 법률적으로 법이 보장된 범위 내에서 탄핵 카드로 갈 수 있는 확률도 많다. 그런데 그렇게 대통령이 보여집니다. 예. 예를 들어 추미애 야당 대표의 회동을 수용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좀 국민들에게 뭔가 내놓을 게 있어야 될 텐데 아무것도 없이 종전 입장을 할 경우에 과연 받아들이기가 쉬울까요? 과거에 이제 대통령이 야당한테 국회 추천 총리를 수용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책임 총리를 다 관할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거기에서 한 단계로 더 나갈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새누리당도 탈당해서 내가 국정에 관여하는 정치에 관여하는 모습을 더 줄이고 그리고 헌법에서 대통령이 고유 권한을 뺀 나머지까지도 다 줄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비상대권, 계엄령이나 국군 통수권 이런 거는 대통령으로서 자리에 있는 한 생명을 유지하고 어떤 정상적으로 그 대통령이 건강이 있는 한은 그건 절대로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야를 외치는 건데 하야는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범법자가 아직은 배판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무리한 요구다. 그런 판단이 드는 거죠. 예. 제가 봤을 때 정치는 타이밍인데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소위 말해서 골든타임을 벌써 놓쳐버렸습니다. 사실 이 야권이 먼저 이야기했던 탈당과 거국중립 내각이라는 카드를 만약에 받았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아마 몰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금 야권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아마 지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탄핵 이전에 이 질서 있는 퇴진을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것이 가면 헌법에 지금 그 기초하지 않은 이 그 비헌법적인 방법이냐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요. 사실은 뭐 지금 이제 많은 헌법학자들이 헌법 71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거리 이 조항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이 거리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 수행을 못할 경우는 국무총리와 또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대로 대응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대통령이 지금 이제 이 사고라는 부분이 지금 정상적인 직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대통령 권한 내각을 내세울 수 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현재 이 탈법적이다. 뭐 그러니까 헌정이 중단된다.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요. 헌법 해석은 물론 우리 차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거기에서 보면 헌법 71조에 보면 권리나 사고가 생겼을 때인데 헌법 해석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헌법학자들이 이 해석을 놓고 상당히 찬반이 갈리고 있어요. 사고라는 것도 해석의 범위를 넓히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한 자연인으로서 건강에 이상이 있든지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을 때 얘기하는 거지. 이거를 사고의 범위를 그렇게 해석하면 헌법 해석을 만에 하나 다른 여지가 있는 걸 가지고 추가로 해석하는 거는 그건 정말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통령이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확실한 그런 합의가 없는 그런 해석상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뭐 대통령이나 추미애 대표 두 분 모두 지금 상당한 고민, 고심, 어느 정도 수위에서의 접점,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의제를 놓고 고심을 거듭할 것 같은데 야당 추가 얘기로 좀 하나만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국민의당, 정의당 약간 허를 찔른 듯한 분위기입니다. 내심 국민의당, 민주당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박지원 원내대표, 박지원 비대위원장 이야기 들어보십니다. 과연 야권 경제는 어떻게 하고 국민이 염려하는 대로 야권의 통일된 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저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 국민의당은 촛불 민심이 확인한 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위해서 모두가 단결하고 함께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야권의 단일한 대안이 없는데 저희가 의심스럽다.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차 교수님,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국민의 야권 분열의 우려만 키우는 단독 회담이다 비판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 국회에서 야 3당이 모여서 이 현 사태에 대해서 스스로 공조하기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 공조하기 전에 여야 영수회담을 먼저 제의한 측은 국민의당이었거든요. 그때 거부한 측이
그 추미애 당대표 아닙니까? 추미애 대표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범죄 혐의자하고 어떻게 같이 자리에 앉는다고 해놓고 자신이 발을 빼놓고 먼저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해버리니까 국민당 입장에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이 단독 플레이에 대해서 이게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이 야권 공조가 흐트러질 경우는 앞으로 전국 수습을 해나가는 데서 가도내각을 만들든 탄핵을 하든 야권이 일치된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스러운 국민입니다. 대권 전국과도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내년에 야권에서 대통령 후보를 낼 때 과연 더불어민주당에서 추구하는 건 문재인 대표 후보를 국민의당이 쫓아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국민의당은 제3지대에서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서 호남을 기반으로 새로운 후보를 선출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민주당하고 같이 가겠어요. 여기에도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셈법으로 의견의 일치가 지금 균열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추미애 대표의 회담 이후에는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제 바로 본격화될 것 같은데 차 교수님 예. 아무래도 이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상 초유의 일인데 네. 핵심 쟁점 뭐가 있는 겁니까? 총 4가지 정도로 그 분류를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번 사건에 사실 이 가장 단초적인 계기가 됐던 것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774억 이 모금의 강제성과 대가성 문제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과연 그 재벌 7대 총수들하고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독대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과연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일종의 강압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직권 남용죄가 성립이 될 거고요. 만약 그 과정에서 가면 지금 뭐 재벌 총수들이 우리 기업이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내지 않고 뭔가 좀 강압성을 느껴서 내겠다 또 한다거나 또 하나는 문제는 여기서 대가성입니다. 일종의 우리가 돈을 내는 대신 우리 기업의 현안을 어떻게 봐달라는 반대급부. 이야기, 반대급부 이야기가 나왔다면 이 부분에서는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두 번째는 국가기밀 유출에 관한 문제죠. 이거는 뭐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시인하신 부분이긴 하지만 정호성 전 비서관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지금 최순실 씨에게 국가기밀 문건을 넘겼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부분도 지금 조사 대상일 거고요. 세 번째는 이 좀 청탁 인사입니다. 변칙적인 청탁 인사. 예를 들면 지금 차은택 씨가 자기의 은사를 문화관광체육 장관으로 되고 또 자기의 외삼촌이 청와대 교문수석이 되는 이러한 부분 그리고 또 최순실 씨가 또 여러 가지 또 인사청탁을 한 의혹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과연 대통령이 얼마만큼 개입됐느냐 그 부분이고 네 번째는 사기업에 대한 부당한 압력에 대통령께서 과연 지시를 했느냐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CJ그룹 이미경 전 부회장에 대해서 인사 부분에서 나가라 경영권을 놔라 마라 이러한 부분들이 크게 4가지 측면에서 아마 핵심 쟁점으로 검찰이 아주 강하게 이 칼날을 맞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 교수님 보시기에는 또 어떤 부분들이 좀 추가로 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 차 교수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아무튼 지금까지 보면 최순실 씨 소환돼서 조사했죠.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그리고 차은택 씨, 그리고 재벌 총수들 급히 지금 관련자들 소환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문고리 3인방 나머지 이재만, 안봉근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어느 정도 큰 그림은 그려져 가지고 대통령이 과연 국정농단에 부당한 지시를 했느냐. 이게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규명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면 조사까지도 아마 하지 않으면 안 될 건데 처음에는 대면 조사가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안 되면 대질 조사까지도 갈 수 있는데 아마 처음에는 지금 여기 나온 여러 증인들이 한 이야기를 갖다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확인하는 정도에서 끝나고 그림을 다시 걸어가는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좀 전에 이제 특검법 여야가 이제 여야가 네. 합의를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서 교수님 보시기에는? 사실 그 검찰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사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비해서 좀 빨리 수사 네. 템포를 당기는 이유가 바로 특검법을 의식한 거죠. 사실 검찰 입장에서 이번 수사가 조직의 명운이 걸려 있는 사실인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검찰이 현직 대통령 수사를 예를 들면 특검한테 맡겼다고 한다면 검찰은 진짜 존재 가치가 사실 스스로가 진짜 그걸 부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라도 제가 지금 경찰이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강도를 강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특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특검이 자신들이 못 해냈던 새로운 걸 밝혀낼 경우는 진짜 검찰은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는 일종의 특검이 검찰 수사의 강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 조사도 받아야 되고 또 특검 조사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어떤 상황일까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지금 2중 3중으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 하여튼
제가 보기엔 그래요. 예, 지금 특별수사본부에서 검사가 30여 명이 투입돼서 현직 검사들이 하는 조사 예상으로 과연 특검에서 더 잘할 수 있을까? 과거의 사례를 볼 때 그렇지 못하고 재탕, 삼탕으로 가서 결국은 특검수사에서 밝혀지는 모든 것이 최종 결론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조사를 받더라도 형식적인 조사에 그칠 확률이 많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런 가운데도 사실 이제 여야가 또 합의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국정조사도 한다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의미가 차이가 있을까요? 국정조사는 결국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네. 현장을 가서 또 피의자들을 만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국정조사에서 빠뜨릴 데 없는 대목이 청문회입니다. 청문회. 그러니까 주요 피의자들이 아마 국회로 불려 나와서 아마 생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국민들의 목소리, 국민들이 가장 의문나는 점들을 국회의원들이 아마 국회의원들 육성을 통해서 전달하고 그 사람들의 진술을 다 함께 국민들이 들으면서 이 사안에 대한 본질을 캐내는 그런 의미에서는 국정조사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과거 지금 국정조사가 나름대로 잘 됐던 부분들이 옛날 97년도 한보 비리 사건 이후에 여야가 합의해서 그때 국회에서 청문을 했습니다. 청문회 한 것이 가장 최근의 사례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여야가 나름대로 그때는 어떤 식으로든 이 부분을 털고 가야 된다. 예. 그런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를 냈습니다만 과연 이 지금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이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가지 그렇겠죠. 못하거든요. 증인 채택부터. 그렇죠. 증인 채택부터.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서로의 정략적 계산을 내려놓고 사건의 실질적 진실과 이 국정 혼란 수습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얼마만큼 의견을 모을 수 있느냐가 성공의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정조사의 반은 아무리 새누리당 사람들로도 채워지지 않겠어요. 국회의원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략적인 세법이 도용되고 또 정치인 개개인들이 보여주기 위한 정치 쇼회장으로 전락하다 보면 본질과는 어긋나게 그 자체가 또 정쟁의 장이 돼가지고 예. 나중에 국민들을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검찰이 지금 수사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의지를 볼 때 여기서 다 걸러지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혹시 국회에 가더라도 그 이상의 뭐 큰 걸릴 것은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주말 촛불 집회에 이어 검찰의 조사 또 특검 합의까지 이루어지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의 다양한 목소리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사태가 심각하고 수습이 어려운 이유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께서 헌법 위배의 몸통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판단과 원칙과 기준은 헌법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의 길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대통령도 당도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그러면 이 나라와 국민들의 희생이 너무 클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는 개인을 생각할 게 아니라 국가를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전 대통령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로 박 대통령이 직접 정치적으로 퇴진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다음 두 번째 단계로 여야 합의로 관리형 총리를 뽑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그 관리형 총리가 그 여러 분야들의 뜻을 모아서 향후 시간표를 제시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 박 대통령의 실제 법적인 퇴진 선언, 즉 하야 선언 일자가 포함이 되고 그리고 대선 일정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의 길로 가야 한다며 탄핵을 입에 올렸습니다. 유승민 의원 대통령이 이제는 개인이 아닌 국가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안철수 전 대표 정치적 퇴진을 선언하고 관리형 총리를 뽑은 뒤 향후 시간표를 제시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일정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 교수님,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탄핵 문제 본격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대선 주자별로 당에 따라 입장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선 퇴진을 이야기하더라도 그 범위도 차이가 있고 또 하야라는 것을 대통령이 지금 안 하고 있는 한은 여러 가지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민주국가에서 법률이 보장된 범위 내에서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대통령의 직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탄핵 절차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도 박지원 대표하고 그런 대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는가 싶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선 후퇴 선언이라는 것도 결국은 거국 중립 내각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인데 내일 추미애 대표하고 만나가지고 과연 대통령이 이선 후퇴 선언을 하는데 거국 중립 내각을 총리한테 맡기면서 어디까지 권한을 이양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아직도 숙제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정확한 답이 없어요. 다 각자 입장에서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무조건 대통령은 물러나게 한다는 목소리부터 국가를 생각가지고 점진적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목소리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정치학자로 생각하는 거는 단 하루도 헌법을 유고 상태로 둘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국군 통수권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예. 그러나 그 외의 모든 권한은 지금 내려놓고 앞으로 여야가 추천하는 총리를 통해 가지고 다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갈 때 지금 뭐 탄핵 절차를 밟든 뭘 하든 간에 국정이 아마 흔들림 없이 예정대로 갈 수 있지. 지금 여기서 계속 이렇게 대화만 하고 네. 머뭇거리다가는 더 많은 누수 현장이 있을 것이다. 헌정의 그렇게 공백 됩니다.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탄핵이라는 헌법 절차를 따라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야의 이견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절차에 따라서 가가지고 그 절차에 의해 가지고 모든 걸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시기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 헌법재판소까지 최대한 언제까지 돼 있고 거기에 의해서 좀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탄핵은 마지막 수단이라고 저는 뭐 생각하고요. 그 탄핵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형사소추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지금 이제 대통령의 잘못을 그냥 봐주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를 상당히 대통령의 잘못으로 인해서 헌정의 위기가 왔을 때 그걸 일종의 극복하는 방안으로 만들어 놓은 최후의 수단이 탄핵인데 문제는 탄핵이라는 부분으로까지 갈 경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에서 지금 탄핵안으로 가결하려고 하면 3분의 2, 200명의 네. 득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여당 내에서 또 일부는 또 반대하는 시류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데 대해서 또 정치적으로 논란이 생길 수 있고 또 탄핵이 가결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또 180일 동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점점 더 국정의 공백과 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말 그대로 저는 탄핵은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 하야를 하는 부분인데 자진 하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박 교수님은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탈법적인 수단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헌법 71조에 의해서 거리 조항을 이용을 한다면 네. 지금 대통령이 사실상 지금 사고로 인해서 국정 수행을 하기 어렵다. 예. 이게 지금 사실 모든 국민들이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그럼 대통령 권한 대행을 지명을 하면서 물러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물러나 버리면 예. 상당히 지금 이제 가면 이 현재의 한교안 내각이 그걸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기 있죠. 때문에 이 경우는 지금 대통령께서 벌써 김병준 총리를 지명하면서 한교안 내각을 물러나는 수순을 밟도록 돼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대통령이 먼저 정치적 선언을 하고 예. 여기 대해서 여야가 합의하는 총리로 그분에게 일단 그 권한 대행을 넘겨주고 거기서 향후 정치 일정을 로드맵을. 짜서 로드맵을 짜서 거기에 맞게 가는 것이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헌법 71조를 보니까 대통령이 고리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을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근데 사고로라는 그런 해석을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거, 모든 헌법학자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의견이 갈려 있어요. 현 상황이- 사고라는 거는 예. 물리적- 대통령이 장애를 입었던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대통령은 정상적인 사과를 하고 대화를 할 수 있고 국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헌법을 그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하면 그러면 그 민주주의 법체계의 운영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가면은 그거는 월권행위입니다. 우리가 헌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그렇다고 보고 하면 그래, 이것만 내놓고 다른 거는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것까지 어떻게 그냥 광범위하게 해석해가지고 다 줄 수 있다는 누가 그렇게 다 동의합니까? 헌법학자. 제가 알기로는 거기 해석에서 지금 갈려가지고 많은 학자들은 아니라고 좀 반대하고 있는데 그 근거 있어요? 저는 그 박 말씀. 교수님, 저하고 이렇게 이 부분에서 탄반 토론해봐야 백날 이야기해도 아니 답은 안 그러니까 나옵니다.
답은 안 여쭙는 나오는데 거죠. 예. 이 부분에서 사실은 지금 대통령이 정치적 유고 상태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이 마음속에 탄핵을 한 상태인데 대통령이 그 지금 도덕적 권위가 무너진 상황에서 대통령 인정을 안 하겠다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판단이고 그래서 이 법률적인 부분에 판단으로 대해서는 가야죠. 민주주의 국가는. 물론 네. 법률적 판단을 하죠. 정치적인 법률 판단하고 판단을 법률적인 하는데 판단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수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고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정확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야의 지금 정치 주체들이 합의를 해서 대통령까지 그 동의를 하고 물러나고 나서 예를 들면 법률 시비가 생기면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에다가 다시 나중에 해본다. 유권 해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되죠. 대통령이 현직에 있으면서 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을 임명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자.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예, 예. 그러면 한 가지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탄핵보다는 야당에서는 차라리 하야를 하는 게 낫다라는 주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야는 안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저는 지금 대통령이 수사가 끝나지 않고 법률적으로 수사를 네.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국민들도 그렇게 원할 수 있고. 그러나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를 총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는 일정한 법률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은 그 직을 수행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고요. 대통령을 잘못을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엄격하게 물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대통령직을 물러나면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다 물어야 돼요. 그러나 네. 지금 대한민국의 처한 상황을 볼 때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너무 광범위하게 의무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체계에서 운영되는 거고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는 나라인데 그거를 정치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나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근데 저는. 네. 야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하야가 여권의 특별한 대선 주자가 없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라는 일각의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거는 보십니까? 이제 상당히 정치적인 이야기고요. 여당의 대권 후보가 없고 이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야당은 빨리 하야해가지고 60일 내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은 오히려 좀 불리한 게 아니라 유리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야당 아니겠어요?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의미가 없습니다. 없다. 법률적으로만 논의하고 정확하게 헌법 정신에 의해서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매다 봅니다. 아니 근데 저도 아까 그 지금 이제 그 헌법 71조 거리 조항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정해진 그 뭡니까 방법은 탄핵이라는 거죠. 그 탄핵을 진행하기까지의 상당한 또 이런 뭐 여러 가지 시일이 걸리고 이 정치적 전국적 혼란이 생기니까 대통령이 동의를 하신다고 한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건 그래서 대통령이 하야를 하면 되는데 하야를 안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아직 아니, 그거는 지금까지는 내일 가봐야 또 아는 네. 부분이고 그러니까 또 지금 하야가- 이제 이번 주 중에 여러 가지 진행된 사항을 보고 대통령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는데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71조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동의를 하고 여야 각 정치 주체들이 동의만 한다면 충분히 이거는 합의가 할 가능할 수 수 있다. 있는 상황이라는 두 가지인데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러한 질서 있는 태진으로 가야만 이것이 100만 국민들이 말하는 이 지금 이제 국가가 제대로 된 네. 정상 기능을 회복하고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민주주의가 알겠습니다. 회복돼야 된다는 그러한 국민들의 영혼을 민주주의라는 것은 담아내는 하나의 절차가 방법이라는 중요한 거죠. 거예요. 민주주의는 인내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합의한 룰을 존중하면서 커가는 거지 정치적으로 그렇게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헌법 체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대통령이 하야를 하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야를 안 할 때는 법적이 탄핵으로 가란 말이에요. 왜 탄핵하는 과정 중에서 뭐가 그렇게 국정에 혼선이 있습니까? 국민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일을 하고 하야 과정 자체가 아니 탄핵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의 법적인 책임을 묻는 과정인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정치권은 제 역할을 하고 국민들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탄핵 과정을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지 난 사실은 이해가 안 되네요. 예. 주말 촛불 집회의 민심 청와대로서도 지금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공식 입장이고 실제로 박 대통령 상당한 고심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우리 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일 단독 영수회담에서 어떤 입장, 어떤 표명을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와중에 무게의 중심을 잡아야 될 집권 여당의 상황이 내홍을 넘어 갈등, 분열의 수준까지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당대표, 여야 의원들, 여당 내 의원들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 해체를 추진하겠습니다. 국정 정상화를 위해서는 거국 내각 구성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새누리당도 우리는 무관하다.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공범 새누리당의 지금 모습 그대로 지금 진영 그대로의 역할은 국민들이 부여한 역할은 끝났습니다. 저는 간판을 내리고 당을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제
단합입니다. 또 다른 아픔을 딛고 또 다른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당의 단합을 간곡하게 호소를 드립니다. 특히 당의 해체나 이런 말씀들은 좀 많이 자제를 하고 신중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누리당 김연아 대변인, 새누리당 책임을 지고 이제 당 해체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 국민이 새누리당에 부여한 역할은 이제 끝났다고 선언했고, 이정현 대표,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당의 단합이다. 해체라는 말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교수님, 이정현 대표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다음 달 20일 전에 물러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데, 현재 새누리당 집권 여당의 상황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뭐 지금 상당히 이제 위기고요. 그리고 이제 당 자체가 지금 자꾸 내용이 심해지니까 이정현 대표가 지금 사퇴 시점을 점점 앞당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새누리당은 비박, 친박으로 나눠져서 셈법이 다른데, 뭐 내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보수가 이렇게 창피당하고 말이죠. 당의 역할이 없는 상황에서 싹 바꿔야 됩니다. 물러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전 선수들을 다 교체해가지고 새로운 일꾼들이 보수당을 만들어서 다 바꾸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보수주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좀 자기 자신을 질책하는 이런 수순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정현 대표는 현재 당대표로서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본인도 물러나고 싶겠죠. 그러나 지금 대통령이 수사를 받고 있고 여러 가지 국회에 지금 현안들이 널려 있잖아요. 최소한 그걸 하면서 지금 좀 물러날 시점을 좀 빨리 앞당기고 있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대화가 되고 있는 걸로 좀 판단되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새누리당을 배제한 민주당과의 단독 영수회담 자체로도 지도부에겐 상당히 타격을 입힌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정현 대표도 아마 보도를 보고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뭐 지금 야당도 상대를 안 해주지만 당내에 또 상당한 또 비주류 인사들도 상당한 지금 포션을 키워가고 있는데, 그분들도 지금 이정현 대표를 인정하자고 있지 않는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또 이 당의 그 투탑이라고 할 수 있는 정진석 원내대표마저 이제는 최고위원회의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정현 대표가 지금 내달 20일 그 이전에 또 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왜 즉각 못 물러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정현 대표를 비롯해서 친박 지도부들은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공동 운명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우리마저 들썩 다 물러나버리고 한다면 대통령 말 그대로 정치적 고립무원에 빠질 수 있다. 그나마 그래도 질 수 있는 태각을 하기 위해서라도 선수섭 후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홍수가 났어요. 기둥과 습가래가 다 떠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문패만 쥐고 지금 그걸 버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지금 어제 지난 그 토요일 날 100만 촛불 민심이 마음에서 국민들이 대통령도 탄핵했지만 여당도 탄핵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수는 이제는 완전히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기득거리를 다 내버리고 참여하고 반성해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각오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그러면 싶습니다. 현 지도부의 사퇴 시점은 어느 시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벌써 늦었죠. 늦었다. 늦어도 한참 늦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20일이다, 며칠이다 이런 조건을 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민심을 제대로 못 읽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뭐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아까 홍수가 나서 지방에 떠내려가는데 다 내려놓고 문패라도 잡고 있는 사람이 일단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 안 한다면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비박 주자들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네요. 다 남이 탓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일단은 수습을 할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시기를 최대한 빨리 당기는 거는 그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교수님, 아까 우리 박 교수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질적과 비판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구심점이 없다, 비박계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현재 비박계에 구심점이 없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누군가 구심점으로 나선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상황 아닙니까? 왜냐하면 똑같이 다 개인의 심정인데 참여하고 이런 부분이지 내가 깃발 들고 앞장설 테니 내 주위로 모여라 그러면 오히려 더 뜨피만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이 보수라는 이 정치적인 뿌리와 이 내공이라는 것이 아주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 국면을 어떻게 잘 넘어가느냐에 따른 전화위복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2004년도 한번 보십시오. 차때이기 때문에 진짜 문 닫아야 될 상황이었지만 천막당사라는 걸 통해서 기사회생해서 결국은 10년 정권을 지금 또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새누리당의 기반이 보수가 대한민국 보수가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그런데요, 국민들은 지금 새누리당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그 많은 집권당으로서의 프리미엄을 누리면서 그동안에 정치를 하는 기득권들이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고 정계 은퇴하는 사람은 하나 없느냐. 최소한 양심의 고백으로 말이죠. 나도 책임이 있다. 중진 의원들은 다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정계 은퇴 선언할 사람이 없는 걸 보면서 다 남이 탓하고 말이죠. 저런 모습으로 무슨 여당을 재건하겠느냐. 정말로 새로운 사람들이 보수당을 다시 이끌고 다시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새로운 정치를 해야 되겠다. 국민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사실 이제 지금 친박 지도부 내년 1월에 전당대회를 개최하겠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어떠시나요? 뭐 그것도 이제 친박 지도부는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의 이런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될 때쯤에 모든 걸 내려놓지 않고 새로운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뭐 좀 당권을 한번 연장해 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겠죠. 정치인들은요. 그것도 비박은 그걸 안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그런 당의 조직들을 보면 친박이 강하잖아요. 그렇게 가면 또 비박은 얻을 수 있는 정치적인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도 대립되는 상황이고 아무튼 지금 그런 이야기는 부질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하면 빨리 이거를 수습하는 그런 묘안을 힘을 합하는 그런 모습이 중요한 거지. 자꾸 지금 그런 거 가지고 내년 1월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놓고 이게 이제 이른바 반기문 사무총장의 귀국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죠. 뭐 그 충분히 해석이 가능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반기문 총장이 대선에 꿈을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뉴욕에서 보면서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일 겁니다. 이 본인 스스로가 한 번도 뭐 대선 출마한다는 이야기는 안 했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해수만 가서 두 분이 따로 만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새마을 운동 어쩌고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이 정치적인 교감을 나눈 사이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추락 그리고 친박계의 몰락 이런 부분들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에 대한 꿈이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안타깝고 초조한 생각이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본인이 진짜 대선에 출마할 것 같으면 본인의 비전과 본인의 각오, 본인의 정책으로 승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정치적 세를 간단히 모으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무너진 보수에서 자신이 일종의 90점으로 나와서 내가 한번 책임지고 하겠다. 그래 정치적 승부수를 띄우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보수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반기문 사무총장의 외교관으로서 뭐 세계 외교 대통령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이 정치를 이해하고 여기서 대한민국이 보수를 재건하려면 더 많은 내공이 필요하겠죠. 저는 반기문 대통령이 아직까지 지지율을 유지하는 거 보니까 여건에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반기문 사무총장께서 대한민국 보수를 대표하는 사람인지는 그거는 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번 정국 검찰의 대통령 상대로 한 수사 또 일당과 대통령의 단독 영수회담 정말 가파른 정국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대 초빙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